자, 실크로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이, 고대 중국이, 진나라 한나라 때부터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을 한 그 기저에는 아무래도 이제 유가적인 어떤 통치 이념이 원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교에서는 아무래도 도덕적 가치보다는 도덕적 가치를 물질적 가치보다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뭐 이건 뭐 조선 시대 때도 한국의 조선에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죠. 뭐 사농공상이라고 이제 구분을 해서 어떤 사회적 위계를 강조했고 여기서 이제 상업이 제일 밑이죠. 순서가 이제 산업 그 농업이 본질이고 상업은 굉장히 천한 그런 것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국내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상업을 흥행을 시키기보다는 이 국가의 중심의 경제 체제에서 어떻게 보면 상인들은 뭐 큰 역할을 하기가 힘들었고 음, 그리고 또 중국이 원체 땅이 넓고 농업 생산량이 뒷받침이 되다 보니 중국의 경제라는 것이 이제 농업 중심으로 상업보다는 농업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중국의 오랜 그 전통적인 통치자들은 명나라 때는 좀 아니었지만 명나라 때는 아무래도 원나라의 어떤 몽고의 침입에 의해서 어, 그 지배를 받았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 교역을 외부 이민족하고의 교역을 좀 차단한 세국적인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명나라는 후에. 근데 이제 뭐 당나라나 뭐 한나라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실크로드를 정복하고 그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한무제도 투르판을 점령해서 실크로드를 직접 관리하기도 했고 당나라 시기에도 이 지역 있죠. 이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어, 이 지역에다가 안서도읍을 둬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중국은 경제적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이유였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여러 외국의 사신과 물자가 황제의 수도인 장안으로 모여드는 것을 통해서 황제의 권위를 드높인 그런 이유가 강했고 반대로 중앙아시아나 유럽은 어떤 정치적인 이유라기보다는 경제적 이유를 쫓아서 비단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럽으로 가지고 가서 판매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수익 이런 것들이 컸기 때문에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크로드의 중심에는 오늘날 우즈베키스탄 뭐 사마르칸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곳이 사실 오아시스 도시고 실크로드의 가운데에 위치를 딱 해서 여기가 정말 어떻게 보면 중심지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곳이 이제 몽골의 침략에 의해서 한번 크게 파괴가 됩니다. 몽골의 지배자였던 칭기스칸이 어떤 그 당시에 사마르칸트를 지배하고 있었던 호라즘 제국에게 무역을 하기 위한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이 이제 처단되는 사살되는 일이 일어났고 거기에 대한 복수로 칭기스칸이 호라즘을 쳐들어가서 중앙아시아 지역을 점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 몽골 제국은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실크로드를 따라서 오늘날 유럽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쯤 되면 몽골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하는 시기가 되면 이때부터는 유럽의 상인들이 이제 그 주로 이제 도시국가에서 특히 베네치아 상인이란 말이 유명하잖아요. 그 베네치아 상인들이 비단이나 도자기 등을 유럽으로 가져오는 그런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실크로드는
원나라까지의 기간 동안 잘 활용이 되고 번성을 하다가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명나라가 건국되고 나서는 명나라는 이런 대외 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세국 정책을 폈거든요. 그래서 좀 쇠락을 했고 결정적으로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스만 투르크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하고 이슬람 세력이 이제 중동을 지배하게 되면서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무역 루트가 단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절 속에서 유럽인들이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게 되면서 신대륙 발견, 신항로 개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실크로드와 관련해서 우리가 앞서서 해상 실크로드를 얘기를 했는데 이 해상 실크로드의 경우에는 조금 루트가 달라요. 중앙아시아의 사막이나 오아시스를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홍해와 인도양을 건너서 교역을 해야 되는데 이 홍해라는 곳이 그렇게 바람직한 교역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홍해도 여기 중동 지역에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프라테스나 티그리스 강의 경우에는 상류가 여기 있고 하류가 여기 있다 보니까 강을 거슬러 이렇게 물을 따라서 내려오는데 역으로 가는 게 힘들다. 왜? 바람이 이렇게 이쪽 방향 북풍이 불기 때문에. 근데 나일강은 상류가 여기고 하류가 여기 있다 보니까 내려올 때는 남에서 북으로 올 때는 강을 따라 내려오면 되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하류에서 상류로 강을 거스를 때는 바람의 힘으로 가면 된다. 왜? 북풍이 부니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홍해를 내려가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역행하는 거는 되게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홍해 지역에서 무역을 할 때는 나일강 수로를 이용을 해서 내려가 가지고 바람을 타고 내려가 가지고 여기서 이제 사막을 관통하는 거죠. 사막을 관통해서 홍해 쪽에 있는 항구로 오고 거기서 홍해를 나서서 이 아덴만을 지나서 그래서 이 당시에 여기 아덴만 있는 요 아덴이 굉장히 고대의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과를 해서 지나가는데 여기를 관통할 때 사용한 게 계절풍이죠. 계절풍은 기본적으로 계절에 따라서 바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바람이 달라지는 거죠. 이 계절풍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름이라고 하는 건 이제 더운 시절이죠. 더운 시절에는 남쪽에서 오는 바람이 불고 겨울에는 북동풍이 붑니다. 그래서 이 소코트라 섬을 아덴만과 소코트라 섬을 지나갈 때 여름에 뜨거울 때는 이쪽에서 올라오는 바람을 이용해서 나아가고 겨울의 경우에는 이쪽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서 인도에 도달하는 방식을 이용을 하는데 뭐 가능하죠. 그리고 돌아올 때도 이제 계절풍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여름에 뜨거운 바람을 이용을 해서 남서풍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계절풍을 이용을 해서 직진을 쭉 하면 인도에 닿죠. 그래서 인도에서 교역을 하고 추워지면 여기서 북상을 하면서 북풍이 불어오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 페르시아만 쪽으로 옵니다. 그런 다음에 연안을 따라서 아덴만까지 오고 여기 바브 엘만 대부 해협을 통과해서 이쪽에 있는 항구들에 내려서 또 캐러반 낙타를 이용을 해서 이집트 나일강 수계를 이용을 해서 알렉산드리아에 도달하는 뭐 그런 루트를 계절풍을 이용한 무역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것과 관련해서 에리트레아 항해기
또는 뭐 페리플루스라고 하는 서적이 있어요. 이거는 서기 30년경에 이때가 아마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였는데 이집트에 거주하던 그리스 상인이 그 당시에 자기가 무역을 하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간행 간습 방법들을 동료들에게 알려주는 일종의 무역 실무 길잡이 같은 책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있죠. 서점 가보면 그 무역 실무 무역 거래 따라하기 뭐 이런 내용의 이런 이름의 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따라하기 뭐 할 수 있다 무역 뭐 이런 거죠. 그런 책이었어요. 그 시기에. 그래서 책 내용을 뭐 제가 다 옮겨오진 않았지만 좀 살펴보면 이 사람이 이제 홍해에서 무역을 시작을 한 거죠. 아프리카 동해안 아라비아해 인도양순으로 항해를 했고 이 사람이 딱 거기까지 교육을 한 것 같아요. 인도 동쪽에 대한 얘기는 자기가 직접 갔다는 것이 아니라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지중해에서 모든 수출품들이 모이는 것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일단 모여서 나일 강병의 콥토스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요. 나일강을 따라 내려가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서 낙타를 이용해서 사막을 건넙니다. 그래서 홍해에 있는 무역항,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베레니키라든지 이런 곳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도 요 과정에 역순을 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로 가는데 홍해의 항구에 도달을 하면 관세를 물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관세, 수입 관세를 물었습니다. 그게 이제 25%나 됐다고 해요. 우리가 FTA를 통해서 수입 관세를 이제 뭐 관세가 철폐됐다기보다는 관세를 0%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특혜 관세라고 해서 FTA 특혜 관세라고 해서 관세를 이제 0%로 적용하는 건데 이 시기에는 수입 관세가 25%였습니다. 굉장히 높았죠. 근데 뭐 그렇게 세금을 떼고 수입을 하더라도 마진이 남으니까 뭐 진행을 했겠죠. 자, 그리고 홍해 항구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여기가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역류하는 바람이 불고 해가지고 되게 항해가 하기 힘든 지역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홍해와 인도양이 만나는 바브 엘만테브 해협을 지나게 되고 거기만 딱 통과해서 아덴만을 간통하고 나면 동쪽으로 직항을 해서 인도에 도달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여러 교역항이 있었고요. 바르바리콘이든 바리가자든 무지리스라고 뭐 이건 이제 현재의 지명이 아니라 이 책을 쓴 사람이 그 당시에 이 항구를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거기서 인도에서 생산된 물품하고 중국에서 넘어온 물품을 하고 이제 교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거래를 했는데 거기에는 엠포리아 노미나라고 하는 로마인들이 이 시기에 여기 인도에 와서 머무르는 일종의 외국인 거주 지역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인도로 찾아온 상인들하고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 사이에 교역을 중개를 했고 그리고 이 인도의 교역항에서 어느 정도 세금을 납부하면 이 상인들이 자유롭게 교역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 인도의 항해양이었던 바리가자라는 곳에 대해서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요 그 사치품들이 수입되었다고 합니다. 뭐 은이라든지 노예도 있었다고 해요. 노예, 뭐 그리고 포도주 이런 것들을 이제 유럽에서 가지고 갔고 이 지역의 수출품은 뭐 앞서도 계속 얘기했던 향신료, 후추, 그리고 면직물, 그리고 중국에서 넘어온 비단이었다고 합니다. 이걸 교환을 할 때는 뭐 이제 주로 뭐 포도주나 이런 것들도 가져갔지만 그건 한계가 있었고 아무래도 가치가 높은 물건과 수요가 높은 물건이 이 동양에서 온 향신료와 비단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교환 어떤 비율 자체가 좀 힘들었겠죠. 그래서 뭐 실제로 이 에리트레아 항해기에서는 뭐 그런 얘기도 해요. 비난을 살려면 뭐 현찰로 사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환 수단이 로마의 화폐, 로마의 법정 화폐, 금화, 은화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 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현지 화폐를 쓰는 것보다 유리한 환율을 오늘날로 치면 환율인 거죠. 환율을 대우받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최고의 교역 상품은 당연히 중국에서 온 비단이었고 인도는 일종의 중개무역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에리트레아 항해기를 쓴 사람 입장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중국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은 먼 곳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슨 일종의 거대한 도시국가, 그러니까 이게 그 도시국가가 그 정치 체제인 그리스 상인이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중국도 뭐 큰 도시국가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이 비단이 온다라고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중국에 대해서 티나로 가는 것은 티나라고 그러니까 이제 차이나죠. 차이나를 이제 뭐 어디서 이렇게 발음이 바뀌었는지까지는 뭐 제가 알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곳으로 가는 것은 힘들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는 사람도 거의 없다. 보기 힘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중국 사람을 만나거나 중국을 가보거나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뭐 그 캐러반을 이용해서 육로로 이송을 했건 아니면 해상으로 이송을 했건 인도로 넘어온 비단을 로마의 법정 화폐인 금화나 은화를 들고 가서 사오는 뭐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상인의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크로드 바닷길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역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에리트레아 항해기 외에도 여러 그 파피루스 기록들이 남아 있고 이 파피루스 기록을 통해서 이 시기에 동서무역이 바닷길을 이용을 해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작성된 문서에는 향료를 생산하는 나라, 뭐 이게 이제 인도를 의미하냐 뭐인데 뭐 대체적으로 오늘날의 소말리아 지역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거기에 사업을 하러 가기 위해서 자금을 빌려주는 것과 관련된 계약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금 빌려주는 사람, 자금을 빌리는 사람, 오늘날의 대출, 사업자금 대출 같은 내용을 기록한 파피루스 문서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인도에 남아 있는 그리스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사업 자금을 투자하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상인이자 선장인 사람이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려서 인도 현지에서 상하하고 직물을 구매를 해요. 그래서 이걸 들고 베레니케나 미오스 호르모스, 이게 이제 홍해에 있는 항구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기로 간 다음에 육로로 이집트 나일강으로 가서 나일강에서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거기에 이제 세금 물고 25% 세금 물고 그걸 판매해서 이 뭐 직물이나 상하나 이런 걸 판매를 하면 판매 수익이 발생하죠. 그 판매 수익 중에 일부, 그러니까 돈을 빌려갔으니까 그러니까 상하나 직물을 여기서 싼 가격에 사서 가지고 가서 관세 내고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판매를 하면 판매 수익이 발생하죠. 그 판매 수익에서 상하와 직물을 구매하기 위한 돈을 갚고, 근데 돈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느냐? 여기서 놀라움이 발생합니다. 인도에서 자신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갚는데 어떻게 갚냐? 알렉산드리아에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의 대리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갚아라.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의 무역도 그냥 뭐 은행 시스템을 이용을 하지만 뱅크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 거지만
이거는 그런 어떤 근대의 은행도 생겨나기 이전 훨씬 고대의 서기 2세기 일어났던 거래에서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거래의 수준이라든지 거래의 단계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고 굉장히 놀라운 수준인 거죠. 오늘날의 근대적인 무역하고 비교해봐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상업행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상인들이 이 시기에 여러 사치품들을 구매를 해서 뭐 아프리카에서 나는 상아나 계피 그리고 뭐 유향 그리고 인도의 향신료 중국산 견직물 비단 이런 것들까지 구매를 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치품들이 동양에서 서양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교환으로 로마의 기금속이나 금속 화폐가 많이 동양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뭐 기록들 여기에 대한 기록들을 좀 찾아보면 정치가인 플리니우스가 매년 동양에 진주나 비단을 사기 위해 1억 세스테르니우스가 유출된다, 나간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거는 25g짜리 구리 동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뭐 금화나 은하, 로마가 사용하는 금화나 은하는 아니고요. 동하라고 할 수가 있는 구리하라고 할 수 있는데 1억 정도, 1억 동전으로 1억 개 정도가 유출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물가를 정확하게 이게 2000년 전의 일이니까 우리가 비교해 볼 수는 없는데 뭐 그 시기에 남아 있는 기록에 의하면 노예 한 명의 가격이 2000 세스테르티우스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갈리아와 팔레스타인에서 들어오는 조세 수입이 그 정도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치품이 동양에서 서양으로 오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제 금속, 구리화 이런 것들이 넘어갔다는 거죠. 이러한 동서양의 실크로드를 통한 무역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크로드를 이용해서 바닷길을 이용해서 서양과 교류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라 제38대 원성왕의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무인석이 있는데 그 이제 왕을 지키는 신하의 모습을 돌로 새겨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죠. 거기에 보면 부리부리한 눈, 덥수룩한 턱수염, 딱 그 페르시아 상인 혹은 여기 중앙아시아의 상인의 모습을 그대로 본뜬 무인석이 있어요. 요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뭐 아무리 봐도 동아시아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는 비주얼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의 교역이 있었다라는 거. 혹은 이런 사람들이 신라로 넘어와서 신라에서 뭐 용병을 하거나 뭐 이렇게 뭐 무기 같은 걸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역할을 수행했다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교역 상품 중에 제가 유리라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오늘날의 뭐 판유리 같은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리 그릇 같은 걸 얘기를 해요. 이 시기에 그 유리 그릇 이걸 이제 로만 글라스라고 하는데 로마의 유리 이런 뜻인데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5, 6세기 신라 고분인 항남대총이나 금관총이나 천마총의 부장품으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색깔 있는 이게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이게 뭐 그냥 유리그릇이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1500, 1600년 전에 이러한 정교한 수준의 그리고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유리그릇이 어떤 신라의 상류층, 신라의 지배계층이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수입산이었던 거예요. 수입 그릇. 오늘날로 치면.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한반도도 이 실크로드 무역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적과 유물로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크로드와 관련된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앞서 이 글로벌 무역 물류 이야기를 어떻게 수강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수업 내용이 조금 길어졌네요. 수업 내용 여기로 줄이고 다음 주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게요.